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래에 보기 드물게 3.62% 아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3,663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은 오늘 같은 날, 오늘 하루 만에 11%나 떨어지고 TQQQ는 7% 하락, BULZ 11%, FNGU 가장 큰 폭으로 14%나 폭락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3배 레버리지는 잘 아시다시피 등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꼭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분들만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7월 21일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월급 받는 날짜가 매달 초순 중순보다는 하순인 경우가 많죠. 매달 25일이라든지 말일이라든지 이번 달 월급을 받게 되면 또 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늘처럼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예요. 더 이상 못 사는 분들은 기다리면 다시 상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서 급등을 한 주가인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기사 하나 보니까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선전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예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다시 당선이 되면 이번에 취임 시 바이든 정부의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전면 철폐하겠다는 것이에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미국 자동차 생산은 완전히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임 첫날 그린 뉴딜 잔혹 행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바이든 정부의 배기가스 배출 의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SNS 계정 등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경우 미국 자동차 생산은 완전히 죽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임 첫날부터 이 행위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비판적인 전국 미국 전 미 자동차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면 미국에 지금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 중인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아마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산업 환경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전환이 된다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혜택의 상당 부분이 한국, 일본 등 외국 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공급망 배제를 꾀하고 있는 중국 기업마저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IRA 통과 이후 현재까지 미국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입된 자금은 1,100억 달러, 약 140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60%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외국 기업들이 관여한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이 배터리, 이 관련 생산 업체들이 한국, 중국, 일본 아니겠습니까? IRA상 이 지원을 받은 20개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15개는 배터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마저도 대부분이 외국 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였어요. 결국 미국 IRA의 가장 큰 승자는 외국 기업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IRA의 의도와 달리 여전히 해외 기업들이 원자재와 기술, 장비 등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외국 기업의 관여 없이 미국 기업만 참여하는 배타적 공급망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외국 기업에 관여 없이 미국 기업만 참여해서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리고 미중 무역 관계를 놓고 미국 의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지금은 증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중국과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해야 한다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어제 의회 청문회에서 미중 경제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미국 의원 사이에서 논쟁이 본격화됐다면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시장 전망치 24만 건은 물론 7월 첫째 주 청구 건수 23만 7천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예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달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생각보다 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고용을 그만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장 금리 인상 기대는 지금 99.8% 거의 확실시된 거죠. 99.8%까지 올라갔어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연방준비제도 지금은 제롬 파월이죠.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었어요. 벤 버냉키 2006년부터 2014년. 그 다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현재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어요. 그 다음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잖아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 분명하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다음 FOMC가 열리는 9월까지 여러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번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주최한 화상 토론 회의에서 이번에 0.25% 금리 인상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아마도 이번 7월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은 현재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최종 금리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올해 금리 인하 논의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월달 다음 주에 0.25% 올리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이 금리 수준을 올 연말까지는 계속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이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106명의 이코노미스트 전원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 추가로 올려서 5.5%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금리가 오르면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미약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사람은 실업률이 매우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느리게 둔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깊은 침체가 온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당위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7월 회의를 끝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번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는 1%로 직전 전망치 0.4%보다 올라갔어요.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3월 4.5%에서 4.1%로 낮춘 상태입니다.